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9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연속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고요. 4거래일인가요?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복잡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PI까지만의 얘기가 아니고 CPI 이후의 얘기와 그리고 CPI 이후의 금리 인상과 그 이후의 상황들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가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이거 복잡해지는데? 네,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finviz.com을 통해서 미국 시장 흐름 한 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아마 판매가 잘 되나 봐요. 3.8%나 올랐어요. 아이폰 14가 예상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 주문이? 그러니까 올랐지. 그 전에 남들 오를 때 못 올랐으니까. 그리고 오늘 루시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300를 다시 복귀하는 흐름들, 아마존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줬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주식들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조금 소폭 밀리면서 마감하는 흐름도 아니구나. 0.34% 올랐네요. 막판에 뒤집었네. 4시 30분에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뒤집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유럽의 75bp 금리 인상 이후에 유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페러티 이상으로 유로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의 약세가 일어나게 되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자, 오늘 원자재 가격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은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 가격. 최근 한 달간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건 어제 하루치였고요. 네, 오르죠. 특별히 최근 일주일간 많이 올랐죠. 최근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달러 강세가 잠깐 죽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올랐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도 하루에 이렇게 크게 오르는데요. 한 달치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에요. 곡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근 일주일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자마자 인플레이션을 자산 가격이 흡수하기 시작했다. 기초자산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그런데 원자재 가격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연준의 의도 중에 하나는 수요를 꺾으면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까지도 조지겠다 하는 의도가 일부 있죠.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세게 올려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게 될 경우 더 이상의 달러 강세가 주춤하게 될 터인데 유로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니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달러 강세에서 짓눌려 있었던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그 WTI는 8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88달러까지 올라가 80달러 깨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88달러까지 올라갔고 브렌트유도 9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그런데 이제 석유 원유가 상승에서는 러시아의 공급 차단 가능성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격 상한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중장기적 상황을 위해서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시장에서 원유 시장에서 발을 빼면 공급이 100만 배럴 단위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 유럽을 강타했던 유럽의 PPI 36%를 만들어내었던 그 원흉이었죠. 가스 선물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스 선물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냉라인에 딱 걸렸어.
지금 넥라인 딱 걸렸어. 마지막 넥라인이야. 저거 무너지면은 저 밑에 바로 밑에 왼쪽 첫 번째 꼭지점과 그 오른쪽 근처의 꼭지점인 그 넥라인까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면 한 180선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무너지면은 옛날 가격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반등을 시도하겠죠. 조금 센 넥라인에 이제 걸렸어요. 중간에 첫 번째 넥라인들은 다 잡아뜨렸고 중요한 넥라인에 있는데 만약에 겨울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깨지면 한번 쭉 빠질 거고요. 한 1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죠. 쭉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틸 겁니다, 아마. 그냥 쉽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중에 하나는 아주 큰 뉴스 중에 하나는 히르키우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라는 뉴스 어제 나왔죠. 그저께.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스값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에너지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휴전협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또 복병으로 빡 있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휴전했으면 좋겠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서 크림 반도까지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거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인플레이션의 흐름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요소가 하나 또 딱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럼에도 그 달러 약세로 원자재가 튀면은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은 예상한 대로 계속 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강세 시나리오로 쭉쭉쭉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는 어디까지 완성이 됐죠? 9월 달 다음 주에 있을 금리가 7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채권 시장에서는 가격 매김을 했죠. 금리는 누가 제일 정확하다? 주식쟁이가 아니라 채권쟁이들이 가장 정확하다. 근데 채권 가격이 이번 다음 주에 있을 금리를 75bp 인상으로 거의 지목했다. 여기서 오히려 50bp 인상했다가는 이거 뭐야 하면서 하루 이틀 폭등하다 시장이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게 나아. 이제는 어쨌든 75bp를 인상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금리물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개월물이 드디어 3.1 근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079예요. 제가 이거 3.8 정도가 되겠죠, 중간값이. 그렇죠? 이번에 75bp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75bp 그러면 3.0에서 3.25 사이니까 3.1 블라블라가 기준금리 중간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물은 당연히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3개월물이 그 가격대를 3.1을 넘어가면 확정이다 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근처까지 왔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거의 75bp가 많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모든 연물들이 다 조금씩 금리가 올랐습니다. 10년물이 3.358, 2년물이 3.575, 금리 격차는 마이너스 21.76bp, 30년물은 3.509, 5년물은 3.4528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는 27.89b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여줬다고 약세를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108.30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108.97에서. 그리고 유로화는 1.004에서 1.0125로 이것도 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유로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로원이 드디어 1,4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1,392원 18전. 원이 굉장히 크게 약세죠. 반면 엔화 대비로는 그냥 똑같습니다. 원은 엔화 대비로 100엔당 962.85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엔화 가격은 그러니까 약세인 거죠. 142.82로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달러 위안은 지난 주보다는 소폭 강세 6.916 그리고 원은 1376원으로 80원에서 조금 내려오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CPI 전망치들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은 오늘 왜 그런 반동을 왜 했냐 75bp 올린다는데 그건 소화를 다 했잖아. 이미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라서 그냥 75bp 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받는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히려 내일 CPI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CPI의 컨센을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컨센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치들 컨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피키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건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마이너스 0.4까지는 없었어요. 저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0.2가 제일 최고였거든요. 자꾸 저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또 어찌되었건 가장 어디에 사람이 많아요? 컨센 이 도장 찍은 쪽에는 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가 전월 대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컨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년 대비로는 얼마냐? 전년 대비로는 8.0% 수준 또는 8.1% 수준에서 컨센이 형성됩니다. 그 전에 9.1이었고 그 전에 또 8.5였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0%로 전월 대비 0.3% 올라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찌되었거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산이 이제 복잡해지는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 CPI가 이번엔 8이 아니라 7을 찍으면 어쩔 건데, 자, 그거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7은 낮은 겁니까? 8%, 8.1이 나오면 8은 낮은 걸까요? 낮지 않죠. 낮지 않죠. 낮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확연하게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뉴욕 연은에서 8월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를 했습니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5.7%예요. 자, 5.7%가 낮을까요? 그럼 연준은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5.7을 오케이, 받아들일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아마 이 수준이 3자를 보는 정도 수준까지 오면 안심하겠죠. 그런데 경기가 침체돼? 금리 내리겠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1년 후 인플레이션 5.7%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는 이게 6.2였습니다. 6.2보다는 지금 조금 떨어지는 상태이고요. 2021년 10월 이후로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가장 낮게 형성된 것은 뭐 인정할 대목이고요.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은 2.8입니다. 이건 전에는 3.2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치 정도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이제 줄어들고,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구장이 펼쳐지면 주식시장이 이제 놀겠죠.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얼마다? 지금은 8이다. 7이 나오면 그럼 낮느냐? 그게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연준은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5.7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5%를 일단 할 것이고, 이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건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동안에 랠리를 뽑았던 건, 지난번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한 40 몇 프로를 올렸던 이유는 끝이 보였기 때문에 랠리를 크게 뽑았던 거죠. 근데 연준이 올라가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거죠.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맥스 이상으로 올라야 돼. 4%대를 갈 거야. 이러니까 골 때려지는 거예요. 4%까지 올리고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4%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느끼기에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저 같은 강세론자들이 보기에도 4%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맥을 못 치고 떨어졌던 건데, 일단 또 거기서 떨어지니까 75bp 반영은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던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시장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랠리를 뽑을 것이냐면, 연준의 피보팅이 확실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갈 겁니다. 그리고 피봇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갈 거예요. 가다가 피봇이 아니면 다시 빠지겠지만 피봇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시장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심리도 한번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립까지 넘어왔어요. 현재 중립까지 넘어와서 여기 이제 시장은 공간이 조그맣게 많이 하는, 여기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기는, 극단적인 탐욕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그리드 정도 가면은 지수가 찼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 수준은 계속해서 떨어질 건데, 왜 그렇게 보냐면 미국의 휘발유 소매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5를 향해서 미국 가솔린 소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의 CPI는 떨어진다라는 건 거의 명확하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낫느냐. 주식시장 반응할 거예요. 신나서. 그러나 위에가 아직까지 뚫리지 않았다. 위에가 뚫리려면 뭐냐면 미국 기업의 EPS가 증가를 해야 돼요.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윗뚜껑을 뚫고 갈 거고요. 미국의 EPS가 증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금리 부담되는데 하면서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가 반복이 될 거예요. 결국은 주가라는 건 이익에 대한 시장의 평가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평가라는 건 금리라는 눈치를 보면서 시장의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낮아서 시장의 눈치 보기가 좀 약화되든가, 아니면 기업의 주당 이익이 빵 증가하면서 주가가 싸게 보인다던가, 이렇게 해야 시장이 뚫고 가는 건데, 지금은 일단 눈치 보게 하는 게 너무 세지는 과정이고, EPS는 이것 보면서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일정 부분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애매모호할 겁니다. 근데 오늘 애플에서 보다시피 저 주가만을 봐서, 제가 뉴스를 못 봤어요, 애플 관련 뉴스를. 그러나 저 주가를 봐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뉴스, 즉 예측해 볼 수 있는 뉴스는 이번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반응했죠. 결국 아이폰 14가 잘 팔리면 EPS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디바이스를 팔고 다른 게 뭉쳐서 가는 게 애플이니까. 네, 어쨌든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간이 필요한 시장,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CPI가 내일 낮게 나올 경우 8.1% 또는 그 이하로 나오게 될 경우는 일단 한 주간 랠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75bp 금리 인상 자체는 충격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이 문제다. 75bp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50bp가 50bp가 추가로 2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좀 휘청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75bp하고 그 다음에 25bp야 이렇게 되면 랠리를 계속해서 뽑아갈 수도 있다. 어쨌든 핵심적인 결론은 시장이 연준의 피봇을 예상하면 땡기는 거고, 피봇을 예상하지 못하면 막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 심리가 진행될 거라는 거는 뭐 대충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CPI가 7% 이대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 75bp나 하더라도 이번에 75bp 하면 CPI 7%가 금방 떨어지겠는걸?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랠리를 한번 세게 뽑을 수도 있다는 점. 시나리오 오늘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시나리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정도의 흐름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음 달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장비를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넷 옐런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강도를 유지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실력과 함께 얼마간의 행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조금 후퇴한 듯한 발언을 하셨네요. 네, 재무부 장관도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추석 쉬면서 궁금증이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추석 연휴 때 저희들 컨텐츠 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질의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추석 때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로는 뭐 주주포차에 제가 나왔던 2부 이게 끝입니다. 일단은 주주포차에 나오는 것도 참고하시면 재미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